해운대까지 와서 이승만과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역사를 같이 고민하고 공부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와서 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이승만 대통령 그러면은 마치 무슨 뭐 독재자 그리고 뭐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승만은 서울을 버리고 도망간 뭐 요즘은 또 런승만이라고 그래요. 국민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는 과정에서 어떠한 왜곡이 아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큰 왜곡이 있었고 그 왜곡을 어느 누구도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사실인 걸로 받아들인 그런 채 지금 계속 살아왔고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 손자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계속 잘못된 역사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안 이상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 사실은 이거고 이런 얘기는 거짓이구나 하는 거를 확실히 못을 박아서 더 이상 이 잘못된 역사가 우리 자녀들, 손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욕을 얻어먹고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다 얘기하면 너 무슨 독재를 찬양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은 너 토착외구지 이러고 또 제가 홍범도가 얼마나 좀 흉악한 인간인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더니 MBC PD 수첩에서 이놈이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고 막 폭로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제가 뭘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를 그 프로가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냥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저에게 주최 측에서 좀 부탁을 받은 주제는 이승만 대통령과 임시정부 그리고 기독교의 관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이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인데 이 기독교가 우리 역사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임시정부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임시정부 안에서 자유민주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자유민주 세력은 전부 기독교인이고 공산주의 세력은 전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세력이었다는 사실도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PPT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어디에 올려놓으셨나요? 네, 바로 이겁니다. 임시정부와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기독교와 공산주의. 자, 우리가 임시정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러면 3.1운동 때문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3.1운동이라는 만세운동이 벌어지고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런 만세운동의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도 임시로라도 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임시정부와 3.1운동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3.1운동은 왜 일어났을까? 3.1운동이 왜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마치 일본이 막 압제를 해서 그 압제가 폭발을 했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3.1운동은 고종이라는 사람이
1919년 1월 21일 날 뇌일열로 사망을 했어요. 그냥 돌아가셨으면 괜찮은데 고종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우리 사회에 어느 세력인가 누군가가 고종이 독살됐다라고 이 일종의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고종이 독살이 됐는지 아닌지 아무도 입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세력들에 의해서 독살 소문이 아주 마치 이 독감 바이러스 퍼지듯이 퍼져나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린 세력이 누구냐면은 이 공산주의 세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3.1운동은 고종의 장례식이 3월 3일로 예정되어 있었고 3월 1일 날 예행연습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행연습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온 와중에 3.1운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종이 혹시 일본 사람들이 독살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가짜뉴스에 흥분을 해가지고 쾅 하고 터진 것이 3.1운동입니다. 그 당시에 서울 주택가에 고종의 독살설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 삐라 같은 것이 나붙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호 통제라 우리 2천만 동포여 우리 대행태상왕제 여기 고종입니다. 붕어의 원인을 아는가 모르는가 평소 건강하시고 또 병환이라는 소식도 없었는데 밤중에 침전해서 창졸하게 붕어하니 이 어찌 범상한 일이 아니겠느냐.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고종을 살해했다는 식으로 이런 뉴스를 퍼뜨린 것이죠. 때마침 윌슨 미국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선포를 하니까 사실 민족 자결주의는 아시아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우리 이제 이 독립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이 윌슨 대통령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한 기대 속에서 윌슨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와서 우리 조선을 독립시키러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조선총독부 자료를 보면은 윌슨 대통령이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한국 서울이 어딘지 잘 모르니까 비행기 타고 자칫하면 그냥 지나칠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북한산에 올라가서 봉화를 올리자. 그래가지고 북한산 올라가서 봉화를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우리의 그 민도가 상당히 낮았다는 것입니다.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는 유럽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것이지 아시아 사람들 입도 뻥긋 안 하는 내용들이었는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해서 3.1운동의 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3.1운동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자가 몇 명이었느냐 이겁니다. 조선총독부의 자료에 의하면은 553명이 사망한 걸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계에서 야 진짜 우리 한번 조사를 해보자. 3.1운동에서 만세를 부르다가 몇 명이 사망했느냐. 그래서 그 학자들이 다 모아가지고 모든 사료를 다 모아보니까 약 700명에서 900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나옵니다. 조선총독부 자료하고 상당히 근접합니다. 그런데 우리 독립운동자들은 그 725명에서 934명 정도가 죽은 걸로 조선총독부가 이 조사한 게 그다지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그 2018년에 3.1운동 기념식을 어디서 했냐면 서대문에 있는 그 형무소 앞에서 했어요. 이때 이미 우리 학자들이 3.1운동에서 사망자는 많아야 700명, 적어야 700명, 많으면 900명 정도다 이렇게 그 연구를 해서 다 발표를 했는데
며칠 후에 대통령이 7,500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3.1운동 기념사에서 얘기를 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2019년에도 7,600명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공을 하나를 더 붙였어요. 아니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에다가 공을 하나씩 더 붙여놓으면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뭐 독립운동을 했느니 뭐니 하는 것들을 뒤져보면 이런 식으로 너무 심각한 과정들이 좀 있어서 나중에 독립운동이 진짜의 모습이 밝혀질 때 우리 국민들의 이 정신적인 혼란상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지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너무나 과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 그때 우리가 참 이랬구나 하는 걸 알 텐데 이 터무니없이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특히 일본과의 관계되는 것들은 크게 이렇게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이 사망자를 통해서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사람이 그 조선총독부에서 이 경찰 관계 오래 종사한 사람인데 이 아카이케 아츠시라는 사람이 조선 그 3.1운동을 그 조사해서 3.1운동 관계자들도 이제 체포해서 신문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보니까 독립만세 소동은 세계혁명, 다시 얘기하면은 그때 볼셰비키 혁명, 다시 말씀드리면 공산주의 혁명, 제3인터내셔널, 코민테른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고종이 독살됐다, 뭐 이런 삐라를 갖다 붙이고 소문을 퍼뜨린 이게 공산주의자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은 3.1운동은 한국 사회주의의 어머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1운동과 뭐 4.19 뭐 이런 거를 지금 헌법 전문에다가 지금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 그 역사를 정말 겸허하게 들여다보면 3.1운동을 왜 이렇게 지금 그 추앙을 할까? 추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거기에 사회주의하고도 깊은 연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걸 모르면요, 아주 이 좌익들이 교묘하게 뭔가를 막 부추기고 뻥튀기고 과장하는 그 안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 3.1운동도 공산주의자들 뒤에서 상당 부분 무슨 물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뭐 독립선언서도 발표하고 했습니다만은 그 이면에 이런 그 이야기들이 잠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도 3.1운동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3.1운동을 통해서 막 만세운동이 벌어지고 한 그 에너지를 이어받아서 우리도 임시정부라는 것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각지에서 이제 그 임시정부를 설립을 합니다. 뭐 블라디보스톡에서도 임시정부, 서울에서도 무슨 한성정부, 상해에서도 임시정부,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막 임시정부들이 막 난립을 해요. 막 9개 정도가 만들어져요. 한국인들은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고 전부 뭐 모래알처럼 뭐 조선시대에는 뭐 양반과 평민, 그 다음에 뭐 함경도 사람과 뭐 평안도 사람은 관직에도 뭐 못 들이게 하고 전부 서울과 경기도 사람들이 요직을 독점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지역 감정 뭐 이런 것들이 막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서 전 국민이 하나가 되는 이런 기회가 전혀 없다 보니까
나라를 잃은 이후에도 그냥 뿔뿔이 제각각해서 정부를 만들고 그 정부도 또 뭐 자기네들끼리만 놀고 뭐 기호파하고 서북파가 싸우고 뭐 이런 뭐 아니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남과 호남 뭐 지방과 중앙 강남과 강북 뭐 이런 식으로 막 찢어져 있듯이 그때도 마찬가지였어. 자 이러다 보니까 이거 여기 너도 나도 임시정부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이거 독립하겠느냐 하나로 합치자. 그래서 이 모든 정부가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이 됩니다. 그때 막 여기저기에 모든 임시정부에서 우리도 정부, 쟤네들도 정부 막 그러면서 대표로 내세운 사람이 누구냐? 모든 임시정부에서 대표로 내세운 사람 중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이승만 박사였어요. 그러면 1919년 무렵에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모든 임시정부의 대표격으로 추앙이 됐느냐? 그 당시에 이승만을 능가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씨는 1905년에 그 우리 대한민국 그 대표 밀사로 뽑혀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밀사 역할은 실패했습니다만은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미국의 아주 아이비리그 유명한 대학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를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미국 박사, 그것도 아이비리그에서 알아주는 최고 학부의 최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승만 박사가 임시정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꼽혔고, 또 무엇보다도 이승만 박사의 집안이 그 조선시대의 왕족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분의 조상이 그 양녕대군인데 그 양녕대군의 후손이라는 왕족이라는 또 이런 백그라운드 때문에 이런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 빠지지 않고 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로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대통령에 추대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2인자인 국무총리는 누구냐? 국무총리는 공산주의자 이동희가 선정이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출범할 때부터 좌우 합작정부로 출범을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지금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이 이렇게 분단이 돼서 갈렸는데 임시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우리는 이념적인 면에서 서로 극과 극에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일종의 같은 배를 타고 출범을 하다 보니까 이 배가 제대로 운항을 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사사건건이 독립운동의 방법을 놓고 한쪽에서는 외교독립론, 한쪽에서는 무장투쟁론, 한쪽에서는 미국하고 손잡고 자유민주주의 길을 가야 된다. 한쪽에서는 소련과 손을 잡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사사건건이 싸우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임시정부가 기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출범하자마자 또 내분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엄청난 일을 했다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요. 출범과 동시에 분열했어요. 어떻게 분열했느냐? 자, 임시정부의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 야, 공산주의하고는 절대 손잡으면 안 된다. 우리는 자유, 인권을 존중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또 국무총리인 이동희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소련하고 손잡고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서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다 우리 사유재산 다 그따위 필요 없어. 모두가 다 같이. 근데 모두가 다 같이라는 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된다고 하니까 이 공산주의가 문제되는 거죠.
출범서부터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임시정부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은 뭐 안 하고 마치 막 임시정부가 막 우리의 뭐 항일 무장투쟁을 막 이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래서 임시정부가 출범한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의 원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세상에 이 지구상에 국제법에 의하면은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국가가 구성이 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정부가 있어야 되는데 임시정부는 다스리는 영토가 있어요. 다스리는 국민이 있어요. 정부가 있어요. 그냥 임시정부라고 그냥 서류상의 정부만 있었던 것이지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았는데 이거를 건국이라고 이렇게 우기고 앉아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임시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거 뭐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막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는 뭐 임시정부 이제 인정 안 해.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우리 이 임시정부를 이제 새로 어떻게 좀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창조파, 개조파, 뭐 유지파로 또 찢어져요. 창조파는 뭐냐? 임시정부 있다고 다 필요 없으니까 다 해체해버리고 새로 새 정부를 창조하자. 새로 새 정부를 창조해가지고 그 나라를 상해에 두지 말고 블라디보스톡이나 소련에다가 두자. 개조파는 또 뭐냐? 아니 지금 임시정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일부만 고쳐서 쓰자. 또 유지파는 뭐냐? 야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왜 너희들이 자꾸 뭐 새로 뭐 때려 부시고 고쳐서 쓰려고 그래? 있는 거 그냥 쓰지. 이렇게 또 찢어져 가지고 뭐 한번 보세요. 1923년 1월부터 6월 7일까지 74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74번 내내 싸움만 하다 끝났어요. 더 웃기는 거는요. 임시정부를 때려 부시고 새로 만들자라고 주장하는 창조파의 활동자금과 이 이론을 누가 제공했느냐? 소련 공산당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서부터 소련 공산당, 그 당시에 이제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이 공산당 조직이 임시정부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끝없이 공작을 해요. 끝없이 공작을 하는 그 주인공이 누구였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요 이동희였습니다. 이동희에게 막 막대한 자금을 제공을 해가지고 너 이 돈 가지고 가서 임시정부 공산화해.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를 맡아가지고 자유민주주의자인 이승만하고 끝없는 싸움을 벌이다 보니까 임시정부가 거의 파탄나기 직전의 상황까지 몰린 것이죠. 이게 이제 창조파, 개조파, 유지파라는 건데 창조파는 때려 부시고 새로 만들자 하는 신채호, 박용만 이런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고 또 고쳐 쓰자 하는 사람은 안창호, 여운형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야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왜 때려 부시려고 그래 유지하자 하는 사람은 김구, 이시영 이런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상해에 와가지고 몇 개월 있다 보니까 매일 싸움만 하거든요. 뭐 그 임시정부 그 회의 기록을 보면은 뭐 싸우다가 막 뭐 주전자를 집어던지고 막 그다음 잿더리를 집어던져가지고 막 잿더리와 뭐 주전자가 막 날라다녔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하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나 미국 가서 독립운동 할래. 그래서 그 상해를 떠나서 갑자기 그 미국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거 왜 돌아갔을까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더니 김원봉이가 만든 의열단이 7명의 자객을 상해로 보내서 이승만 박사를 암살하려고 상해에 침투한 정보를 이승만 박사가 알고 암살 당하느니 하와이로 돌아가서 독립운동하자. 그래서 급히 필리핀을 통해서 필리핀으로 탈출했다가 하와이로 돌아갑니다.
아마 상해에 그냥 계속 계셨으면 이승만 박사도 제명에 아마 제명을 다 누리지 못하셨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탄생하지도 못했을 그럴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이제 하와이로 돌아가니까 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박사를 탄핵을 해요. 박근혜 대통령만 탄핵당한 게 아니고요.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을 했어요. 그리고 내쫓고 나서 대통령으로 선출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은식,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그 책을 쓴 박은식 씨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는데 그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식 씨가 80세 대통령에 선출이 됐는데 그때 이분이 고령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대요.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만든 구미위원부라는 것이 있었는데 구미위원부도 임시정부가 폐지를 하는 바람에 이승만 박사는 완전히 이제 임시정부로부터 퇴출을 당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미 1920년대에 한국인들은 통일된 그 어떤 가치관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단은 이미 1920년대에 시작이 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사라는 책에 의하면은 임시정부의 활동을 뭐라고 써놨느냐? 악착스러운 지방열, 사상적인 대립과 편견으로 일제에 대한 투쟁보다 한국인들끼리 싸우는데 더 정력을 소모했다. 한치의 땅도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서로 시기 질투 중상하고 사분오열됐다. 결국 임시정부라는 위대한 간판 밑에서 엉뚱한 짓만 했다. 자, 이런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1919년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우리 정말 냉정하게 우리 역사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결국 그 당시에 임시정부를 가장 크게 분열시켜 놓은 것은 이념 문제였습니다. 이승만 박사처럼 자유, 민주, 개인의 인권 그리고 사유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유민주 세력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서 네 거 내 거 없이 다 그냥 가진 자들 거 뺏어서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공산주의 추정 세력이 1920년대부터 한국을 두 개로 찢어놔가지고 결국 이 세력이 1945년 8월 15일 날 소련과 손잡고 뭘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소련을 따라서 38선 북쪽으로 가서 북한을 만드는데 참여를 했고 자유민주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미국을 따라서 대한민국 남쪽으로 가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는 세력으로 등장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분단의 뿌리는 1945년 8월 15일 날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그어서 분단이 된 게 아니라 이미 1919년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이념적으로 분단이 돼서 오늘날에 이르렀다라는 분단은 외세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 간에 서로 이념적으로 도저히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선이 그어져서 우리 스스로 분단을 자초했다. 이런 처절한 각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유민주 세력의 뿌리는 어디에 손을 닿고 있을까요? 이승만 박사가 임시정부 내 자유민주 세력의 대표인데, 이승만 박사의 모든 그 기원은 20세 때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고 기독교를 만나면서부터 이승만의 이 사상이 시작이 됩니다. 배제학당은 누가 만들었느냐? 서양 선교사인 아펜젤러라는 분이 만드셨습니다. 이분들이 와가지고 뭐 영어를 배우고 뭐 신문물, 뭐 서양 학문을 가르친 것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 미랄이 우리나라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배제학당의 이승만의 스승인 아펜젤러, 벙커, 올링거, 헐버트, 노블, 조지 존스, 스크랜턴, 언더우드 이런 분들은 당대 뭐 미국에서 아주 엘리트 신학교를 나오고 혹은 그 의대를 나와서 의료 선교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에 병원이 없어가지고 전염병이 놀면 막 그냥 뭐 수만 명이 떼죽음을 당해가지고 그 서양 선교사들이 써놓은 그 기록에 의하면은 조선 정부는 전염병이 돌면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성문에 그 관리를 보내서 시체가 몇 개 나가는지 그걸 숫자를 기록하는 거 이외에 조선 정부가 할 일이 없었다. 조선에 왜 그렇게 많은 콜레라 같은 이런 수인성 전염병이 돌아서 뭐 몇만 명씩 떼죽음을 당했냐면은 서양 선교사들의 관찰에 의하면은 우물과 화장실이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에 있는 오물이 내려가가지고 지하수하고 섞여가지고 우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지고 이 오염된 물을 마시니까 사람들이 전염병 걸려서 다 죽는 거죠. 그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물과 화장실을 떼어놓는 일이었어요. 상수도 하수도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콜레라에 걸리면 이제 뭐 치료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필요하고 의료 선교사들이 오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승만 박사가 새로운 문물에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때 이 서양 선교사들 중에 95%가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이 기독교는 복음주의 기독교라고 해서 이 기독교 안에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런 개념이 이 기독교 안에 이게 체화된 이런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민주주의하고 자유주의 이거는 기독교하고 동의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주의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기독교적인 복음과 함께 우리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것들을 동시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받아들인 아주 좀 독특한 요소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특히 이 기독교는 우리에게 그냥 어떤 그 성경적인 이런 요소만 한국인들에 가져다 준 게 아니라 문명의 불씨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한국이라는 나라 전부 뭐 만민 평등이 아니고 이 조선에는 이 주자 성리학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전부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는 지금 다 똑같은 인간이죠. 그리고 선거 때 되면 다 한 표씩을 행사하는데 그 당시에는 양반, 그 다음에 뭐예요? 평민이라고 하는데 이건 상민이라고도 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쌍놈이라고 얘기하죠. 그 쌍놈만 돼도 이건 행복한 거예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천민, 노비
계급들이 아주 엄격하게 나눠져 있어서 어디 그 상민이 양반한테 인사를 안 하면 멍석마리에서 때려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만 있나요? 남자와 여자. 여기 좀 뭐 여성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여러분들의 큰 축복입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요, 여성은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여성에게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은 누굽니까? 선교사들이셨습니다. 아니 와서 보니까 아니 이 조선 사람의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들이 이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당신은 그 헬렌 하시오. 그래서 헬렌을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까 환란. 그래서 이화여대 총장 이름이 김환란인데 그 환란이 뭐냐? 영어 이름 헬렌. 그 다음에 독립운동한 여성분 중에 그 하란사라고 있어요. 그 란사가 뭔가 봤더니 영어로 낸시를 한자로 표기하면 란사예요. 이런 식으로 여성에게 이름을 부여한 건 누구냐? 선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성경을 좀 이렇게 전파하려고 보니까 이분들이 전부 까막눈인 거라 이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에 한글이라는 게 있었는데 한글을 아무도 가르치지도 않고 연구도 안 해서 그냥 한글이 버려져 있다시피 한 거를 이렇게 좋은 한글이 있구나.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한글을 가져다가 우리랑 같이 연구하자. 그래가지고 주시경이라는 사람에게 한글을 연구시켜가지고 주시경이 한글 연구의 대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한글을 가지고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1900년에 신약 성서가 한글로 번역이 돼요. 이때서부터 한글이 막 대대적으로 보급이 돼가지고 문맹을 깨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에 평양에서 세계의 이 개신교 역사상 정말 뜨거운 그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죠. 왜 1907년에 일어납니까? 1900년에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되다 보니까 기독교가 아주 엄청난 속도로 전파가 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책을 읽을 줄 알고 신문을 읽을 줄 알게 돼가지고 한국인들의 지식 수준을 높여준 건 누구냐? 선교사들입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세문안교회 그 연구를 해본 결과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4대손이 연구를 했는데 이 지구상에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 중에 한국이 평신도의 세례 비율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아요. 17%밖에 세례를 안 줬어요. 왜 이렇게 낮을까 보니까 선교사들이 세례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째, 한글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 둘째, 남성들은 그 당시에 전부 부인 외에 첩들을 많이 두고 있었어요. 이거는 만민평등에 어긋나는 거고, 아니 첩들을 두다니 이 말이 되냐? 부인하고만 살아라.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으려면 첩들을 전부 해방시켰어야 돼요. 셋째, 한국 사람은 툭 하면 술을 먹어요. 그래서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이런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고 교회 열심히 나와가지고 성경 열심히 공부해야만 세례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받은 신도 비율이 17%밖에 안 돼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이 악습을 끌어내고 문명사회로 이끄는 역할을 한 것도 기독교인들이었다. 선교사들이었다. 그 선교사들이 키운 제자가 누구냐? 이승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 조선에 파송된 이 서양 선교사들의 수준과 중국에 파송된 이 서양 선교사들의 수준을 비교한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한국에 온 서양 선교사들의 수준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중국은 뭐 이 땅이 넓어서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중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이 상당 부분이 그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지 주민들하고 막 그 갈등과 충돌이 빚어진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하나같이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엘리트 선교사들이 집중적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죠. 어떻게 그 시대에 미국에서 가장 최고의 엘리트 층들이 다른 나라로 안 가고 한국으로 왔느냐. 특히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게일 선교사, 뭐 스크랜턴 선교사. 스크랜턴 선교사는 어머니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스크랜턴 대부인 선교사 이런 분들의 그 인격과 지식은요, 다른 나라에 파송된 어느 선교사들보다 가장 뛰어난 엘리트들이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기독교에 접하면서 그분들의 인격에 감복하고 그 사람들의 인격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한국인들의 이 문명 수준이 빠른 속도로 개화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다른 나라하고 정말 차별화되는 우리만의 특징입니다. 특히 이제 이승만 박사가 이 고종을 폐위하고 뭔가 이 공화정의 나라를 만들려고 정치운동을 하다가 수감이 됐을 때 이승만을 죽이지 마라. 이승만에게 고문을 가하지 마라. 감옥에 있는 이승만에게 공부를 하도록 허용해달라. 이런 압력을 막 계속 넣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감옥에 가서 다른 사람과는 달리 그렇게 고문도 그다지 심하게 안 받았고, 그리고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이 됐고, 그리고 5년 7개월 만에 석방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배제학당의 이승만 박사의 스승인 선교사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이승만 박사에게 끝없이 책을 넣어줬어요. 그 책을 공부해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한성 감옥안에서 쓴 책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이죠. 독립정신은 어떻게 탄생했느냐? 서영 선교사들이 열심히 책 려쳐가지고 탄생한 것이다. 이게 역사적인 실체입니다. 또 선교사들이 그 배제학당뿐만 아니라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막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조선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엘리트 계층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나중에 뭐 친일파로 욕을 얻어먹는 이완용이라는 사람인데, 뭐 이완용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그냥 뭐 친일파 매국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박종희 기자가 쓴 책에 의하면은 이완용이 나라를 파는 게 아니라 고종이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죠. 그런데 그 고종이 나라 파는 거를 그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을사오정, 뭐 매국노, 친일파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의 역사예요. 그래서 뭐 언젠가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이완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그 설명해 놓은 유튜브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 유튜브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완용을 영어를 배워준 사람이 누구냐? 헐버트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제 1900년에 이제 성경이 번역된 내용이 여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승만 박사가 1905년에 미국으로 파송되는 밀사로 뽑혀가지고 미국에서 밀사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뭐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밀사 활동은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박사학위의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그 나라들이 식민지를 운영하는 방법과 미국이 크게 달랐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뭐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그 식민지로부터 싼 가격으로 원료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노동력을 착취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 원료로 공산품을 만들어서 그 식민지에다가 비싼 값에 팔아요. 그러니까 식민지가 있기 때문에 영국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인도라는 식민지를 다른 나라가 건드리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 식민지를 배타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끝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열강들끼리. 근데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이 지구가 맨날 뭐 전쟁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왜 우리끼리 싸우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열강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식민지를 전부 다 독립을 시켜라. 독립을 시킨 다음에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원료를 서로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사고 팔자.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를 만들자. 그러려면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 다 독립을 시켜야 된다. 이승만 박사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야, 이게 다른 나라하고 이게 다르구나. 이승만 박사가 왜 미국에 가가지고 외교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느냐.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열강들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방시켜서 무역을 하는 나라로, 무역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것을 박사학위 공부를 하면서 발견했습니다. 그게 미국의 영향을 받은 영세 중립론이라는 책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는데 이 일본에게 압력을 넣어서 야, 너희들 조선을 독립시켜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구나. 그러니 미국에다가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우리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세력을 만들자. 그게 이승만 박사의 외교 독립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이 그 식민지를 독립시켜서 모든 나라들을 다 독립시켜가지고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시스템이 돼야 지구가 평화로워진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만들어낸 사람은 누구냐? 이 칸트라는 사람입니다.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라는 책이 뭐냐면, 야, 지금 서구 나라들이 이 식민지를 삼아가지고 이 식민지를 배타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끝없는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다 독립시켜서 무역하는 나라를 만들자.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 전쟁이 사라져가지고 영구히 평화가 정착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걸 미국이 받아들였고,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세계에서 최강국이 됐을 때 미국이 한 정책이 뭐냐? 너 영국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 다 독립시켜. 독립 안 시키면은 우리가 너희들 안 도와줄 거야. 프랑스 다 독립시켜. 독일 너희는 패전국이니까 다 독립. 그 다음에 일본 너 독립 다 시켜. 조선 독립, 대만 독립 다 독립시켜.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강제로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을 다 독립시켜가지고 140개 나라가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라들끼리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WTO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 정책의 완성은 WTO로 완성이 됐다. 이승만 박사는 이미 1919년 이 무렵에 미국의 정책을 꿰뚫어보고 우리가 미국과 손을 잡고 같이 나가야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다. 이걸 박사학위 논문으로 써서 발표한 것이 이승만 박사예요. 그럼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향하는 가치가 뭔지를 꿰뚫어 본 사람은 이승만 박사가 유일합니다. 그러니 저 이동희 같은 사람도 이승만 박사가 볼 때 아이고 저는 철없는 인간, 저기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면서 저 짓을 하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승만 박사가. 이승만 박사가 1900 박사학위를 마치고 다시 한국에 왔다가 여기서 또
다시 체포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다시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1913년에 하와이에 정착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두문불출하고 몇 개월에 걸쳐서 쓴 책이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입니다. 이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내용은 뭐냐? 이승만 박사는 독립운동을 할 때 일본 놈들이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니까 우리 좀 제발 독립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미국이 무슨 나라예요? 미국은 기독교 나라입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미국의 기독교인 여러분, 우리도 이 조선도 미국하고 똑같이 기독교 나라를 만들고 싶은데 마음껏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싶은데 저 신도라는 이상한 귀신을 섬기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기독교 대신 신도라고 하는 일본 귀신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런 귀신을 믿기 싫습니다. 우리도 미국인들처럼 자유롭게 기독교를 믿고 싶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일본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한 게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입니다. 독립운동에 기독교를 이용한 것이죠. 그런 생각. 일본은 저 귀신을 믿는 나라가 미국한테 도전을 해가지고 미국도 귀신을 믿는 나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 분명히 일본은 미국을 공격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는 책을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기 6개월 전에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인들이 일본하고의 전쟁을 뭐 상상도 못할 텐데 야, 이승만 이 사람 무슨 뭐 전쟁광 아닌가? 왜 이런 책을 쓰지? 뭐 이랬는데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현실화가 됐네? 이 양반이 뭔 얘기를 했지? 그래가지고 이 이승만 박사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때서야 처음으로 이승만 박사가 이 책 인세를 받아가지고 워싱턴에다가 집을 한 채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그 본인의 이 드높은 학식으로 일본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다, 미국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박사는 미국 내에 우리의 입장을 후원해주는 사람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한국 친호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톰킨스 목사를 비롯해서 아주 미국 사회에 저명한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조선이란 나라를 미국처럼 기독교를 믿는 자유롭게 믿는 나라로 우리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고 하는 한국 우호적인 세력, 이른바 친한파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승만 박사의 외교 독립론의 핵심입니다. 뭐 한국 친일만 만든 게 아니고요. 또 한미협회라는 걸 만들어요. 한미협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다 포진합니다. 이것만 만든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 친한회라는 걸 만들어요. 이 기독교인 친한회는 뭐냐면은 한국에 파송됐던 선교사들, 이 선교사들은 한국에 파송될 때 도움을 준 미국 내에 많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기독교인 친한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이승만 박사가 한국의 독립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미국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면서 야, 저 일본이 저 못된 짓 한다는데 우리가 좀 도와줘가지고 조선을 좀 독립시켜주자. 이런 여론을 미국 사회에서 만드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이 공산주의자 이동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분이 소련 코민테른 소련 공산당입니다. 그쪽으로부터
그때 200만 루블에 달하는 뭐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가지고 임시정부를 공산화하는 작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원래 이분이 처음 출발은 개화파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강화도에서 뭐 강화도를 지키는 그 군인이었다가 이분이 개화 사상을 그 세례를 입어가지고 개화 운동을 할 때는 개화 운동하면은 기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귀의를 해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기독교인이 됐는데 이 사람이 저 연해주로 가서 공산주의자하고 손을 잡으면서 기독교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체포가 돼가지고 그 감옥에 수감이 돼서 감옥 안에서 공산주의자가 돼요. 공산주의자가 되는 순간 이 사람은 기독교를 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인 최초의 공산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한인사회당을 만든 것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이 소련 공산당의 이 연락책인 김 알렉산드라라고 하는 이 여성 공산주의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국인 최초의 공산주의 정당을 만들어요. 그 공산주의 정당을 만든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느냐. 요게 그 하바롭스크에서 한국인 최초의 공산주의 정당을 만든 자리가 바로 요 자리입니다. 이게 하바롭스크 기차역 부근에 있습니다. 임시정부를 공산화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산화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독립된 그 나라도 공산정권을 수립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이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제 그 임시정부를 공산화하자. 그래서 공산화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임시정부를 다 때려부시고 새로운 임시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이 새로운 임시정부를 어디다 위치시키느냐. 상해가 아닌 시베리아에다가 위치시키자. 그리고 우리가 뭐 대한이라는 낡은 이름 다 버리고 조선으로 회귀하자. 임시정부를 혁명위원회로 바꿔가지고 시베리아로 옮기자. 그런데 임시정부 내에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막 거세게 반발을 하니까 아이쿠 이거 안 되겠구나. 지금 임시정부 공산화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들 그 휘하에 있는 독립군 있잖아. 그 독립군 다 자유시로 보내. 자유시로 보내가지고 소련 적군 산하로 다 집어넣어. 그래서 우리 독립군을 전부 돈을 줘가지고 자유시로 끌어들여서 적군 산하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아니 우리가 한국 독립군인데 왜 우리가 소련 적군 산하로 들어가야 돼? 하고 거부한 세력을 다 쏴 죽인 게 자유시 참변입니다. 이동이라는 사람은 우리 독립군을 레닌 정부로부터 200만 루블이라고 하는 막 천문학적인 돈을 받고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 우리 독립군을 넘겨버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훈장을 줬습니다. 홍범도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그 사진으로 소개시켜드렸습니다만은 요 김 알렉산드라는 여자는 원래 아버지가 함경도 사람인데 아버지가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블라디보스톡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서 교육을 받고 공산당이 됐어요. 그래서 공산당이 돼가지고 한 일은 뭐냐? 이동희에게 한국인 최초의 공산주의 정당을 만들도록 사주를 한 게 이 여자가 한 일에 답니다. 근데 이 김 알렉산드라는 여자에게도 건국훈장을 줬어요. 지금 우리 건국훈장이 얼마나 지금 엉터리고 지금 뭐 광주 뭐 가짜 유공자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 중에도 엉터리들이 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통해 가지고 끝없이
건국훈장 받은 사람들 다 조사해서 가짜들 퇴출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가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동희 같은 사람이고 홍범도 같은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 임시정부를 때려부수는데 앞장선 사람이 신채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개신 유학자라고 그래서 그 주자성리학자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뭐냐? 무조건 그 암살을 하자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주장했냐면은 이 사람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아나키스트가 되는데, 아나키스트는 그냥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가서 죽이는 겁니다. 우리 조선인 한 사람이 일본인 한 사람씩을 죽이다 보면 언젠가는 일본인이 전멸할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일본인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전멸당하겠죠?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주장을 해요. 이 사람의 그 주장의 그 핵심이 요 꿈하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소설을 썼습니다. 여기 꿈하늘에 이제 그 주인공이 한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한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마 요게 신채호가 생각하는 독립운동가의 표상이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한놈은 죽기 살기로 일제의 침략에 저항해서 무한투쟁을 하는 존재인데, 막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동지가 배반하면 동지를 죽입니다. 부모가 나를 배반해. 그럼 부모를 죽여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부모까지 죽이면서 막 투쟁을 하다 보니까 왼팔이 나를 배신했어. 그럼 또 왼팔을 잘라요. 오른팔이 배신하면 오른팔을 잘라. 그 다음에 이쪽 다리가 또 나를 배신해. 그럼 이쪽 다리도 잘라. 또 이쪽 다리가 배신하면 여기를 잘라. 그래가지고 몸뚱이를 떼굴떼굴 굴려가면서 투쟁, 또 투쟁, 무한 투쟁을 반복하는 그런 투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신채호였어요. 그런 내용이 꿈하늘이라는 요 책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석사 학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장인환 전명훈 의사가 미국인 스티븐스라는 사람을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권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그 변호를 해야 되는데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교민의 대표들이 이승만 박사 당신이 국제법도 알고 그다음에 영어도 잘하니까 이 장인환과 전명훈의 그 변호를 좀 맡아달라. 그럴 때 이승만 박사가 거절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살인자를 내가 변호할 수 없다. 둘째, 내가 생각할 때 미국 땅에서 미국인을 살해한 한국인을 변호해봤자 우리에게 더 큰 문제만 돌아올 뿐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미국에서 발간되는 그 교포 신문인 공립신보라는 그 신문에다가 뭐라고 칼럼을 글을 썼냐면, 지금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다고 권총을 쏘고 수류탄 던지는 훈련을 할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국제법을 공부하는 것이다. 국제법을 공부해서 우리가 외국인들을 설득을 하고 법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수 털린다고 우리가 미국에 가지고 미국 시민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권총으로 쏴 죽이면 우리가 독립이 되냐. 더 큰 후폭풍이 불어온다. 아니나 달라 그 일 때문에 한국인들이 아주 큰 곤욕을 치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하는 거 많이 보고 계시죠? 저는 그 전쟁을 보면서 그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이스라엘 시민들을 막 가서 죽이고 납치하고 막 이러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야, 속 시원하다 하고 막 박수를 쳐줄지는 몰라도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 지금 삶의 터전을 다 잃어가지고 지금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고, 그 하마스 대원들을 전부 색출하기 위해서 지금 가자지구 일대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다 잃게 만드는 것이 그런 투쟁이 올바른 투쟁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 당시 독립운동이 일반 민중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야기했는지도 우리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독립운동 잘했다라고 지금 박수를 칠 게 아니고 독립운동의 의미가 뭔지, 이런 사람들처럼 뭐 부모도 죽이고 동지도 죽이고 내 팔도 잘라내가면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그렇게 독립운동 한다고 해서 독립이 되냐고요. 자유시에 끌려가가지고 몰살당한 우리 독립군이 통계에는 3,5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919년에 일본군이 몇만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189만 대군이었습니다. 189만 대군을 가지고 있는 일본군을 3,500명의 권총과 소총으로 무장한 우리 무장독립군이 이 사람들을 무력으로 타도하고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지금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국제법을 공부하고 우리의 실력을 키워서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아니 저런 식으로 해서 몇 명 속 시원하게 암살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독립이 이루어지냐 말이죠. 또 우리 독립운동하는 이 세력은 기독교가 아니고요. 이 단군교가 이제 그때 이름을 대종교로 바꿨습니다. 대종교는 단군을 추종하는 종교입니다. 이 대종교하고 이 독립운동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1919년 4월 상해 임정이 수립될 때 의정원은 이제 임시국회로 보시면 되는데 임시국회에 의원 29명 중에 21명이 단군을 섬기는 대종교 교인이었고요. 정부 조직에 임명된 13명 중 11명이 대종교 원로였어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뭘로 표출이 되냐면 10월 3일 개천절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단군을 추종하는 대종교의 축일이 개천절이에요. 그 10월 3일을 우리 지금 국경일로 만들어가지고 그날 사람들이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지금 우리 다 그냥 하루 쉬고 잘 행복하게 지내고 있죠? 아니 우리가 무슨 대종교 교인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대종교가 1910년에 신도들을 이끌고 백두산 아래로 이제 가서 거기서 세력을 형성하니까 그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종교의 신세를 안 진 사람이 없어요. 이승만 박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예외였습니다만 거의 나머지 상당 부분은 다 대종교의 지원을 받고 대종교한테 밥 얻어먹어 가면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종교 축일인 10월 3일을 우리 좀 그 임시정부의 중요한 그 기념일로 좀 기려야 되겠는데 너희들 이거 법 좀 통과시켜줘. 근데 임시정부 사람들이 다 대종교에게 밥 얻어먹은 사람들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 1949년 개천절이 된 겁니다. 또 한 사람.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든 뭐 하든 이 박헌영이라는 사람도 이제 뭐 공산주의자의 대표인데 이 친구도 처음에는 서양 문물에 일찍 눈을 떠가지고 미국 유학 가기 위해서 승동교회 저 인사동에 있는 그 교회 다니고 YMCA 다니면서 영어를 배웠어요. 그 열심히 교회 나갔어요. 이 사람도 공산주의를 영접하는 순간 기독교를 버립니다. 기독교를 버린 것뿐만이 아니고요. 기독교를 공격하는 아주 선봉 역할을 섭니다. 요게 그 박헌영이하고 상해에서 결혼한 주세죽이라고 하는 이 여자도 유명한 공산주의자인데 여러분 참 아까 제가 건국 훈장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 박헌영이 마누라 주세죽한테도 건국 훈장을 수여했어요. 우리가 좀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 박헌영이가 역사상으로 본 기독교의 내면이라는 그런 글을 써가지고 야만미개 나라에 파견되어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함한다는 선교사는 몸에 천철의 무기도 갖지 않은 정예병사로서 제국주의 영토 확장에 천병구지를 한다. 그러니 우리는 기독교를 때려부셔야 된다. 공산주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기독교의 적대 세력으로 돌아섭니다.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을 기독교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한국교회 핍박을 쓰고 그리고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헌의회가 처음으로 열린 날이 5월 30일인데 그 재헌국회가 개원하는 날 이승만 박사가 기도로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윤영 목사에게 기도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출발은 기독교로 출발을 해요.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때려부시는 쪽으로 출발을 해요. 조선공산당의 목표는 뭐냐? 목표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폭력혁명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공산주의를 건설한 다음에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 모두가 평등하게 나눠 갖자는 게 주된 게 아니고요. 부자의 돈을 뺏어서 우리가 갖자. 그러려면 사유재산 제도가 없어져야 됩니다. 부자 것을 뺏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고 주장을 하는 것이 조선 공산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승만 박사가 아까 뭐 암살하고 이럴 때 그 암살을 하등 도움이 안 된다. 그 시간에 국제법을 공부하라고 이제 주장한 내용이고 진짜 독립은 그러면은 누가 어떻게 해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1910년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이후에 국제사회의 지도자들이 처음으로 우리가 한국을 독립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은 1943년 카이로 선언이 처음이었습니다. 카이로 선언에 의해서 적당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조선은 우리가 독립시켜주겠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시켜준 겁니다. 그러면 카이로 선언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지금까지 학자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김구가 장개성이 카이로 선언에 참가한다는 얘기를 듣고 김구 주석이 장개성을 찾아가서 우리 독립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장개성이 알았다. 그래서 카이로 회담에서 장개성이 먼저 카이로 선언에서 그 조선 독립을 시켜줍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카이로 선언이 나왔다라고 학자들이 그 뻥을 쳐왔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는 이것이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카이로 회담에서 장개석은 한국의 독립에 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누가 어떻게 해서 했느냐?
바로 이런 책을 통해서 이제 연구된 내용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아까 말씀드린 한미협회, 한국친후회, 기독교인 친환회 이런 멤버들을 동원해서 한국을 독립시켜 주십시오 하고 계속 청원한 걸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승만 박사가 1943년 5월 15일 날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한국 독립된 관련된 조치를 시급히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를 받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비서실장 명의로 귀하가 보낸 편지 참 잘 읽었다, 노력하겠다 라는 편지를 보냈고, 그래서 카이로 선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카이로 선언의 초안을 쓴 사람이 루스벨트 대통령의 정치 담당 특보인 해리 홉킨스라는 사람인데, 이 해리 홉킨스를 누가 제일 자주 만나가지고 한국 독립을 청원했냐면은 이승만이 만든 한미협회 회원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승만 박사를 비롯해서 이승만 박사를 지원하는 미국 내에 이 이승만의 친구들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한국을 독립시켜주는 게 좋겠다. 그러니 카이로에서 이런 문제를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이 자기의 정치 담당 특보인 해리 홉킨스에게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 독립을 약속하는 초안을 만들어봐. 그래서 해리 홉킨스가 초안을 만들었고, 이 초안을 가지고 카이로에 가가지고 루스벨트 대통령이 처칠과 장개석을 설득을 해서 이 문안을 조금 가다듬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1943년 11월 27일 날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것이 카이로 선언이다. 그 카이로 선언에 의해서 조선이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 무장독립군이 만주벌판에서 일본군을 무찔러 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 독립된 게 아니고요. 일본을 무찌른 거는 일본이 원자탄 2방 터뜨려 가지고 일본을 항복시켰잖아요. 그리고 카이로 선언에서 약속한 대로 일본 네가 가지고 있는 저 식민지 독립시켜, 조선 떼내, 대만 떼내, 독립시켜. 카이로 선언에 의해서 독립이 됐는데, 그 카이로 선언은 누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탄생을 했느냐? 이승만과 그를 지지하는 미국 친구들, 한국에 와서 일했던 한국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미국 정부 루스벨트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게 됐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독립의 진짜 역사입니다. 이런 엄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학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입도 뻥끗도 안 해요. 아니, 장개석이가 카이로 회담에 가가지고 카이로 회담록이 다 나와 있는데 장개석은 왜 입도 뻥끗 안 했느냐? 장개석은요, 자기가 이제 일본이 항복하면 재빨리 중국군을 다시 한국으로 보내서 중국을 옛날처럼 중국의 속국으로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입도 뻥끗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장개석이가 김구 주석에게 엄청난 독립 자금을 지원합니다. 자금을. 왜 지원했느냐? 원래 이 한반도가 중국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물러나면은 김구를 통해서 한반도를 또 다시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김구를 지원합니다. 그걸 미국의 정보기관이 다 알고 있었어. 저 왜 장개석이 왜 김구를 저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왜 지원하지? 알고 보니까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느냐?
임시정부를 인정을 안 하고 개인 자격으로 한국으로 오도록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임시정부를 키워놓으면 장개석 존일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적으로 숨어있는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반드시 아셔야 잘못되어 있는 우리 역사가 우리 대에서 끝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진짜 제대로 된 역사, 뻥튀기 되지 않은 우리 역사를 이렇게 직시하려다 보면 참 우리 역사가 너무나 좀 비참하고 그러니까 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좀 멋있게 꾸밀 수 없나?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역사가 이렇게 부풀려져 가지고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데요. 아니, 박헌영 마누라에게 건국훈장을 준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우리가 제대로 못 막으면요. 하마터면 박헌영한테 건국훈장 줄 뻔했어요. 우리가 이런 이 좌익들의 이 숨어있는 이 무시무시한 노력을 끊어내려면 공부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부하셔야 기독교도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 임시정부가 이렇게 됐고 출발부터 그냥 싸우고 결국은 우리 독립을 이끌어낸 것은 이승만 박사와 그 친구들의 노력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그 이후에 이승만 박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을 건국해냈는지, 그리고 1919년을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 장인들인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